미국의 연간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가 또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수치가 기존 발표보다 91만 1,000명 줄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동시장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한편 주식 랠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악관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배터리와 같은 특수산업에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 근로자들도 함께 고용해 훈련시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17 시리즈와 스마트워치와 고급형 에어팟 업데이트 버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신형 에어 모델의 두께는 5.6mm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에어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행에 이현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고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연간 수정치가 대폭 수정이 됐는데요. 기존 발표보다 반토막이 된 것으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역시나 증시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소화한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이제는 악재에 좀 무뎌진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장 마감 후에는요,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신규 계약에 대한 매출이 1년 전보다 359% 대폭 오르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오라클 시간의 거래에서 27%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박스권 드디어 탈출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코스피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지수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오늘 상단을 뚫고 장중 3,270선까지 오르며 3,26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요. 코스닥 역시 820선을 돌파하며 82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브로드컴과 오픈 AI 협력 소식이 전해지며 HBM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졌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벨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메모리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양사에 대해서 중국 공장 장비 반출권을 검토한다는 발표까지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 전반이 힘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장 막판 고점에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28만 8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소부장주와 또 PCB 관련주, 온디바이스 AR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조선 섹터는 최근 급등세를 뒤로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였다는 소식과 함께 이민국 관련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기자재주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주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임상 소식에 일부 종목이 약세를 보인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감 속 개별 호재를 가진 종목들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환율 시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2.7원 내린 1,880.9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384.50원까지 내려가면서 저점을 찍었지만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낙폭은 재현됐습니다.
특히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도 프랑스 정정 불안 해소도 영향을 줬고요. 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역시 환율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늘 10일과 또 11일 발표된 미국 PPI와 CPI 지표,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원화 강세와 또 위험자산 선호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좀 이끌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차세대 메모리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조선주와 좀 바이오 종목들 사이에서는 좀 낙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가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표, 이 PPI 지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코스피 5천 발판 될까? 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권과 또 지주사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또 내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기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의 흐름과 현황도 함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11일이죠.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증시 급락과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정은 곧바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시면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요구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상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바뀐 겁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행 유지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증권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장중 20% 넘게 뛰었으며 키움증권, 또 미래에셋, 다울투자증권도 주요 증권사 주가도 4에서 1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3,260선에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시장 전반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론이 단순한 세제 조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문제를 넘어서 증시 활성화와 또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해법이 될 관심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 투심이 다시금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까지 삼성은 반도체 만능 치트키라는 댓글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 북미 총괄 법인 점검뿐만이 아니라요, 비즈니스 현안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도 맞닿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미국행 방문은 단순한 경영진 출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 정책 속에서 삼성은 북미 시장 내 매출 뷰징이 크기 때문인데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미 총괄법인 신사옥을 직접 찾은 것은 세트 사업 현황 점검, 그리고 관세 영향 분석, 현지 고객사 대응 같은 실질적인 경영 관리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에서는 현지 경영진 파트너와의 교류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또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현안뿐 아니라 AI, 또 전장, 모바일 가전 등 삼성의 북미 사업 전반을 직접 챙겼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행보가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서 다가올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대비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 안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산업을 전반적으로 챙기겠다라는 포부로 보이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는 탈 엔비디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다음 단계는 ASIC 기반 AI 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ASIC은 특정 용도 맞춤형 반도체로 범용 GPU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처럼 정해진 작업에 최적화해 설계된 칩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속도와 전력 효율이 높아서 데이터 센터나 초거대 AI 모델 운영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AMD와의 협력을 통해서 HBM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는 브로드컴, 또 테슬라, 애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다양한 빅테크 협상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최근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손잡고 AI 칩 협력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수요가 다변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같은 메모리 기업들은 HBM 공급처를 넓히면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탈 엔비디아 가속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곧 삼성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경쟁력과 파운더리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ASIC 시장에서도 빠르게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메모리 공급자에 머무르지 않고 ASIC과 파운더리를 결합한 풀스택 반도체 솔루션을 제시할 때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이후 본격화될 시장 재편 속에서 삼성의 기회를 선도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면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요즘 탈 엔비디아 가속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일정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래 AI 반도체 판도 변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HJ 중공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바 글로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에 대한 환경이 점점 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와 함께 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계약은 회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수주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와 약 1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계약을 맺은 건데요. 계약 기간은 2029년 말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올 1월에도 유럽 제약사와 약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형 계약을 따내면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5조 2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수주액이었던 5조 4천억 원에 벌써 거의 다다른 셈인데요.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에 설립된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글로벌 위탁 생산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세 리스크로 업계 전반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연이어서 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점, 이 부분이 시장의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양 계약인 만큼 더 큰 좀 신뢰가 있고 눈에 띄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약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은 바로 품질과 생산 능력에 대한 그런 신뢰일 겁니다. 이번 계약 기간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환경에 있어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제약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계약을 맺은 건 관세보다 이 회사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뜻인데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만 5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가동을 시작한 5공장까지 합치면 총 78만 4천 리터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언제든지 수요가 늘어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본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품질 관리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주요 규제기관에서 이미 382건의 제조 승인을 받았고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협력하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객군 확대 전략인데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상위 20대 제약사가 주 고객이었다면 앞으로는 40위권까지 고객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도 신규 계약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고객사들을 굉장히 또 늘려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장 공략까지도 계속해서 협력이 좀 기대가 되는 바가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성장을 이끌어갈까요?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생산 능력부터 살펴보시면요. 송도에서는 5공장을 이미 가동했고 앞으로는 8공장까지 확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132만 리터 규모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CDMO 기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초격차 체제를 갖추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습니다. 기존의 항체 의약품에 머무르지 않고 펩타이드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차세대 치료제 영역까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 상업화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리적 거점 확대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 건설이나 인수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계약은 한국 CDMO 산업 전체의 위상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의 CDMO를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기회를 크게 잡을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CDMO 기업들 중에 대장주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대형 계약까지 따내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바이오 종목으로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HJ중공업 이야기입니다. 요즘 꾸준히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올해 처음으로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HJ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와 컨테이너선 내척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6,400억 원이고요. 선박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8,850 TEU급으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8,800여 개를 실을 수 있는 중형급 선박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친환경 설계가 특징으로 꼽힙니다. 국제해사기구 규제에 맞춰서 황산화물을 줄이는 장치, 이른바 스크러버가 장착이 되고요. 또 메탄올 연료를 쓸 수 있는 메탄올 레디 사양으로 만들어져서 향후 탄소 중립 운항도 가능합니다. HJ중공업은 올해 초에 이미 LNG 벙커리선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테이너선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HJ중공업 지금 LNG 벙커링선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선까지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주가 상황을 보자면 굉장히 또 많이 흘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주가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 어제 주가가 좀 밀렸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HJ중공업 주가가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종목을 지금 예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27,000원대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과열 흐름이 계속이 된다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단기 급등 자체가 시장에서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기도 하고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HJ중공업이 가진 특수선과 중소형선 중심의 경쟁력과 또 최근 조선업 호황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스가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해군 유지 보수 장비 사업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한 건데요. 이런 요인들이 그동안 HJ중공업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조선업 호황 분위기 속에서 HJ중공업이 계속해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투자주의 종목으로 예고받은 바가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HJ중공업에 대한 전망 또한 궁금한데요.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전망을 살펴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는 LNG와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HJ중공업도 최근 3년 동안 5,500에서 9,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꾸준히 수주하면서 중형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다져왔습니다. 이번 계약 역시나 기존에 발주했던 선주가 만족해서 추가 발주한 사례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HJ중공업은 시가총액이 다른 대형 조선사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오게 될 경우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난해 조선 부문 수주액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졌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지만 친환경 선박 확대와 또 미국 MRO 사업 수혜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요인도 뚜렷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네, HJ중공업 지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컨테이너선 수주로 인해서 기술력이 지금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신호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K뷰티의 대표 주자 중에 한 곳이죠. 달바 글로벌이 코스트코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달바 글로벌이 미국의 코스트코와 약 28억 6천만 원 규모의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계약 기간은 올해 10월 24일까지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초도 물량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문이 늘어나게 된다면 공급 규모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스트코 계약은 미국 현지 유통망을 본격적으로 넓히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특히나 북미 오프라인 채널 입점을 가속화하는 신호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미 코스트코에서는 이 달바 글로벌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계약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달바 글로벌의 주가 흐름들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요즘 이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달바 글로벌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숫자만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세가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은 1,284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74% 그리고 66%가 늘었는데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더 높았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평균치에는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소폭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9%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쟁사들이 깜짝 실적을 내게 되면서 이 달바 글로벌의 성과가 상대적으로는 아쉽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8월 초만 해도 24만 원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에는 17만 원 아래로 급락을 했고요. 어제장에서는 계약 소식과 함께 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17만 원 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달바 글로벌이 IPO 이후에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3% 넘게 오르는 모습으로 체크가 됐다라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관건 아무래도 이 글로벌 확장뿐만이 아니라 성장 전략일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흐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들 달바 글로벌은 어떻게 좀 세우고 있을까요? 네, 지금 달바 글로벌이 해외 매출 비중만 해도 이미 60%를 넘긴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만 1,44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0%나 늘었는데요. 지역별로 따로 떼놓고 살펴보면 일본 매출이 무려 366% 증가했고 유럽은 500%, 북미도 14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프라인 채널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연말까지 매장 수를 4천 곳으로 늘리고 북미에서는 이번 코스트코 계약 외에도 올타뷰티나 타겟 같은 대형 유통망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럽 역시나 영국과 폴란드 등으로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신사업 강화까지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뷰티 디바이스를 새롭게 출시했고 색조와 바디 라인업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립과 핸드크림 신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투자나 인력 확충으로 앞으로 비용 부담이 조금은 늘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해외 채널 확대와 제품 다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달바 글로벌의 성장세 자체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의 실적을 보자면 지금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프라인 채널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포부가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K-뷰티에 대한 관심도는 또 여전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달바 글로벌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연간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가 또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수치가 기존 발표보다 91만 1,000명 줄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동시장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한편 주식 랠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악관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배터리와 같은 특수 산업에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 근로자들도 함께 고용해 훈련시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17 시리즈와 스마트워치, 고급형 에어팟 업데이트 버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신형 에어 모델의 두께는 5.6mm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에어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운용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식 투자 집행 방식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장기화될 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대미 수출에서 일본과 독일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의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에서는 비고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신규 고용 연간 수정치가 나왔는데요. 기존 발표보다 반토막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좀 악재돼서 무뎌진 탓일까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7%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2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좋았습니다. 0.43% 상승하면서 최고가 가까이까지 가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1.01%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중립국인 카타르를 공격함에 따라서 중동에 대해서 지금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유가 또한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WTI 국제 유가 0.8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이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안에서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자세한 히트맵 통해서 종목별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고 반도체 지수 또한 좋았던 만큼 AI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1.4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고점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비디오 생성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이 고도의 AI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칩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루빈 CPX를 발표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MD도 2.9% 상승했습니다. 또 애플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아이폰 공개가 있었습니다.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이 초슬림 아이폰 에어를 공개하게 됐는데요. 견고한 내구성을 좀 자랑했습니다. 팀 쿡 CEO가 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같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2.47% 관련해서 구글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었는데 신형 스마트워치뿐만이 아니라 공급형 에어팟 업데이트 버전까지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애플 주가 세론으로 좀 작용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48% 하락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은 실망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이 AI와 관련돼서 새로운 면모가 보이지 않다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으니까요. 애플의 주가 흐름까지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글도 살펴볼까요? 네, 구글은 2.47% 상승했습니다. 시총이 3조 달러에 좀 가까이
가까워지는 시세를 나타낸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메타 입장에서도 1.78%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AI에 대한 이미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메타도 AI 모멘텀을 계속 살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간밤에는 스타트업과 1.45달러의 이 규모의 좀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시 AI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더 영위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메타 관련된 주가 흐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 365에 대해서 AI 기능을 일부 이 파트너 오픈 AI 대신에 엔트로픽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점 바로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에 1.2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실적이 장 마치고 나왔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가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부분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기존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존의 70%에서 이제 매출 전망치가 77%로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바로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27%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AI 클라우드 부분에서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좀 다국적 계약 덕분에 백로그가 급증한 것이 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미국 증시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1.26% 상승하면서 3,26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3,200포인트 위에서 이제 3,260선 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에 또 큰 폭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으로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 체크가 됐는데요. 함께 이전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3.97%, 4% 가까운 이 상승을 보이면서 28만 8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HBM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이 마벨을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 메모리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죠.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잘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했습니다. 장 출발만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북미에서는 이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아리플러스 2025 행사가 열리고 있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9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본 제약사와 함께 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에 대한 모멘텀 요즘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자동차 수출 안에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박스권 안에서는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완성차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KB금융 3%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금융과 증권 그리고 지주사까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같이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내일 개편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82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깃든 모습이고요.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알테오제는 0.3%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승했고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래도 기대감이 같이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됐죠. 에코프로 BM이 1.29%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그래도 기대감이 여전하게 상승세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파마 리서치 3위로 올라왔었는데 어제는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리주랑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용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관련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 기술 또 이 플랫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 만큼 펩트론 관련해서도 시가총액 상위단에서의 주가 추이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해서 아이디어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ABL 바이오 2.69% 상승했습니다. 지금 세계 폐암 학회가 또 열리고 있죠. 관련해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하반기에 이런 학회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ABL 바이오 안에서도 어떤 성과를 내놓게 되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HL에도 2%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삼천당 제약은 1.5% 상승했으니까요. 이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어떠한 성과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계약 소식들이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안에서의 주가 추이는 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양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지금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도 더 눈에 띄는데요. 일단 어제 좀 상승을 해줬던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함께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부처와 협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이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계속 어떠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대주주 기준이 이제는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3,260선을 돌파했고요. 이제 정말로 코스피 5천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었죠. 그 모멘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1일이었습니다. 이때 세제 개편안이 나왔었는데요. 정책에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단기 충격을 주게 된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였습니다. 그동안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아무래도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이 기준을 10억 원 이상 보유로 크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중견 투자자들이 대주주 범위에 포함이 되면서 아무래도 관세 대상이 좀 대폭 확대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오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죠. 연말이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세금 회피에 대해서도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우려가 더 퍼진 겁니다. 증권주가 더 직격탄을 맞게 됐고요. 거래 위축뿐만이 아니라 투자 심리까지 악화가 이어졌습니다. 8월 1일장에서는 굉장히 증시가 낙폭을 좀 그렸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이 밸류업에 대한 기조와는 역행이다라는 비판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발표 당일에는요, 하루 만에 3.9%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좀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던 그런 날이었었는데요. 이렇게 7월 31일에 세제 개편안이 이 투심이 얼어붙은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8월의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화안이 발표 8월의 충격, 이제는 9월의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가 이 완화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발표로 인해서 좀 촉발된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잇따라 완화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건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지금 끌고 있다라는 점이 어제장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역시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법 개정안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처음 내놓은 이 10억 원 관련된 강화안이 어느 정도는 이 밀어붙이진 않겠다라는 해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세분화하는 방식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완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 정책에 대한 유연성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입니다. 11일 이 기자회견에서 취임 100일을 또 맞이하게 됐죠. 관련돼서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니까요.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3박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동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자사주 관련된 사들이게 되면 반드시 소각하는 그런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주주 환원의 강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강한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신호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국내 증시 내부에서도 내부 자금들이 지금 여유가 또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현재 67조 원이고요. 신용 잔고가 22조 원을 넘어서 면서 증시 주변의 자금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외화 예수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브로커리지 수입뿐만이 아니라 IB 사업까지 확대가 되면서 펀더멘털적으로 개선에 대한 요인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상방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금리 정책과 또 관련돼서 우리나라 증시의 정책 그리고 유동성까지 세 가지 축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혜가 기대된 증권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대형사와 중견사, 중소형사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대형사 입장에서는요. 거래뿐만이 아니라 IB 자본력에 대해서는 모두 우위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미래에셋증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증권사, 지주사들이 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견사 같은 경우에는요, 리테일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화 또 IB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포지션 잡고 있는 증권사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사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수에 대한 폭이 더 큰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런 증권사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장에서 상상인 증권이 21% 폭등을 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만큼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어제 시장에서 11% 시세를 보여줬으니까요. 관련돼서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 더 주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화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는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는 코리아 서키트 23% 넘는 급등세 받았습니다. 원익홀딩스 쪽에서도 21%가 넘는 급등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위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13%대 상승불,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쪽에서도 역시나 13%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비온 쪽에서는 8.8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센시스 역시도 7% 넘는 하락세, STX 엔진 쪽으로는 7% 가까이 또 하락부를 키워냈고요. 또 세진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각각 3%대,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 쪽에서는 1%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물량을 덜어내며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 3% 강세 흐름을 가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관련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APR의 경우에는 이 K뷰티 대표도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데요. 또 빠른 성장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돈 점이 또 주가 강세로 이어졌던 점으로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에 따르면 매출이 3,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0% 이상 늘었고
또 영업이익 쪽에서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본다면 매출 5,938억 원, 또 영업이익 쪽으로는 1,3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연매출이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창립 10년 만에 이 시가총액이 8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 대장주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실적 모멘텀과 또 기업 가치 상승이 함께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K뷰티의 대표 주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APR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에 대한 원동력도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시장 전략 중에서도 어떻게 좀 주요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APR의 주된 차별점은 이 소형 뷰티 디바이스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 제품군인 AGR 시리즈가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개척했는데요. 2021년 첫 출시 이후 판매량이 5만 대에서 불과 4년 만에 4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계속해서 80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눈여겨보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글로벌 공략도 탄탄하게 이어집니다. 설립 3년 만에 미국 시장에 진출해 아마존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또 확보한 상황이고요. SNS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특히나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 매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 매출만 하더라도 4,438억 원 차지하면서 전체 매출의 75%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유연한 운영 덕분에 지금 시장 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단기 반응보다는 좀 장기적인 스토리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APR의 성공, 소형 뷰티 디바이스에 계속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주가 강세까지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이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역시나 좀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을까요? 네, 미래에셋 그룹 역시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또 확실한 실적 개선을 보여주면서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연결 기준으로 세전이익 5,202억 원, 또 당기순이익은 4,059억 원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이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각각 50%, 또 57%가량 증가한 수치로 파악이 됩니다. 상반기 누전 기준으로도 세전이익 8,663억 원, 또 순이익은 6,641억 원, 영업이익 쪽에서는 8,466억 원을 달성하면서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길을 끈 부분은 이 해외 법인의 성과 쪽인데요. 2분기 해외 법인 세전이익이 1,061억 원으로 2분기 연속으로 또 1,000억 원대를 유지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2,2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세전이익의 26%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이렇게 해외에서 또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경우는 사실상 드문 경우인데 글로벌 IB로서 입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런 사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개선을 보여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1,000억 원대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의 실적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장 동력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다른 축은 이 자산운용 부문에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 미래에셋 자산의 운용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 3,51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00억 원 정도가 해외 법인에서 나왔다고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실적 비중이 35%였던 점과 또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성과가 확실히 강화된 모습이 드러나고요. 국내 운용사 중 해외에서 이 정도로 성과를 내는 곳은 사실상 미래에셋이 유일하다고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존재감을 키운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글로벌 ETF 시장에서 미국 글로벌 X, 또 호주의 스톡스팟 등 이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 주요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글로벌, 또 디펜스, 테크 같은 이 차별화된 상품을 함께 내놓으면서 글로벌 톱티어 ETF 운용사로 함께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ETF 규모가 232조 원으로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도 더 큰 규모다라는 점에서 이 업계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아무래도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그룹 전체의 운용 자산 역시도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 이 가운데 272조 원이 해외 자산으로 증권과 자산운용 계열사가 각각 78조 원, 또 194조 원을 해외에서 굴리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결국 해외 법인의 이익 기여 확대와 또 ETF 사업 성과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래에셋 그룹 중에서 미래에셋 자산 운용 쪽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과가 확연히 좀 강화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글로벌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내일이면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 나오고 있죠.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또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STX 엔진인데요. 어제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STX 엔진만 비단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조선 기자재주 전반적으로 어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STX 엔진이 7%대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또 한국화분과 하나엔진, 이 한라 IMS까지 동반 하락세를 함께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최근 불거진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마스카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프로젝트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한미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조선업 협력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이 다양한 규모의 대립 투자펀드 조성 협상이 아무래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불안감에 면치 못하면서 투자 심리 역시도 위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마스카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또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조선주의 대장주가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자주 어제 전반적으로 좀 다시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펀드 조성 관련해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미국에 대한 이 비자 문제까지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와 또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이 우리 국민이 또 무더기로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또 비자 발급과 체류 문제까지 함께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쪽에서도 특히 미국 현지 인력과 또 투자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산업인 만큼 아무래도 이번 이 사안이 또 간접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종합적으로 본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심화된 것에 더해서 또 미국 내 행정과 또 비자 이슈가 향후 조선업계 전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함께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 엔진을 포함해 이 조선 기자재주 전반에 매도세가 몰린 상황이다라고 또 애프터마켓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상반기에 주도했던 이 조방원 안에서 조선주들의 좀 미끄러짐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대한 비자 문제까지 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주가 추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HBM4에 대해서 반격의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메프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목표 주가가 올렸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DDR7 공급을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HBM 협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뒤처졌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엔비디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요청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전용 AI 가속기 B40에 들어가는 GDDR7을 삼성전자에 추가로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현재 이 GDDR7은 사실상 삼성전자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B40은 원래 HBM을 탑재한 고성능 AI 칩인데 미국 수출 규제 때문에 중국에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GDDR7을 대신 넣은 건데요.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가장 높고 양산 능력도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B40 출하량이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섰고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최대 200만 대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의 연간 매출이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번 협력은 그동안 HBM 공급에서는 다소 뒤처졌던 삼성이 엔비디아와의 신뢰관계를 다시 다지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엔비디아와의 신뢰가 다시금 좀 협력을 쌓아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 GDDR7 협력이 HBM4 공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4에 대한 개발 단계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에는 HBM4 엔지니어링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출을 했고요. 이달 말에는 커스터머 샘플,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 납품 전 단계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도 같은 시점으로 이제 일정을 끌어올린 건데요. 사실 HBM3E에서는 발열 문제와 품질 검증 지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늦춰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DDR7 공급 확대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게 됐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이 HBM4에서는 그래도 초도 물량 납품 기회를 잡았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HBM4는 내년 이후에 출시될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가게 될 핵심 메모리입니다. 시장 규모도 앞으로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누가 HBM4의 첫 공급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GDDR7의 성과는 단순히 매출 확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앞으로 HBM4 시장에 제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역시나 HBM4 시장에 지금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실적과 또 시장 점유율이 궁금해집니다. 이번 공급 확대가 삼성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적 효과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 B40 한 대에 96GB의 GDDR7이 들어갑니다. 출하량이 올해만 200만 대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최대 1조 원가량의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고요. 이익률도 20에서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간 1,000억 원대 후반에서 2,000억 원대 중반의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의 변화입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이 약 17%로 SK 하이닉스에 크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GDDR7은 지금 삼성전자만 사실상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픽 D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이 점은 앞으로도 HBM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징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협력을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다시 한번 신뢰를 쌓았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젠슨 황 CEO와 공식적으로 만나면서 이 협력 분위기를 강화했던 것도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양산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GDDR7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램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좀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행보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결국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재기를 좀 모색하기도 했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좀 중단하기로 한 그런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법원은 위메프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9일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14일 안에 항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했을 때 남는 가치가 더 크다라고 봤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9월 회생 절차를 시작한 뒤 인수 합병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이번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너시스 BBQ가 인수 의향서를 내고 실사도 진행했지만 무산이 됐고요. 결국에는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인 9월 4일까지도 뚜렷한 인수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절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 팀원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이 시기에 좀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팀원이 오아시스를 인수하면서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이 팀원과 위메프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갈리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두 회사는 모두 지난해 7월 정산 대금을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못해서 상품들이 대거 취소가 됐고요. 소비자들의 피해도 물론 컸습니다. 티모는 오아시스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달 티모는 회생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아시스가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넣어서 미지금 입금과 퇴직금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이었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투자 유치도 막혔고 신뢰가 이미 무너져 있었던 만큼 매각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에는 같은 위기에서 출발했지만 누가 인수자를 확보했느냐가 이번에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수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좀 갈림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돈 문제일 것 같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가장 큰 모습인데요. 회생 절차가 끝나게 된다면 주주와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서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 변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대부분은 사실상 손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인데요.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까지 이렇게 Q10 계열사들이 줄줄이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이커머스는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다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메프의 파산은 이런 투자 심리를 한층 더 위축시킬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조조정 신호인데요. 티모는 새 주인을 만나서 살아남긴 했지만 위메프는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나 든든한 투자자를 확보한 곳들만 버틸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이 됐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결정은 위메프 투자자들에게는 뼈아픈 손실이 되겠고요. 업계 전반에는 투자 기준을 바꿔놓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프는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신뢰도가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계에서는 신뢰도를 다시 좀 쌓아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이야기입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죠. 요즘 증권가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뛰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고사양 기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인공지능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다중 적층 인쇄회로 기판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AI 칩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기판도 더 많은 층을 쌓고 밀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 다중 적층 기판은 기존 제품보다 단가가 2배 이상 비싸고요. 제작 난이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대구 공장을 통해서 이미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을 직접 둘러봤던 증권사들도 수율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수페타시스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 확대와 기술 경쟁력 입증이 맞물리면서 이미 주가는 7만 원을 돌파해서 어제는 7만 2,300원에 마감을 하게 됐고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수페타시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핵심 동력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생산 능력에 대한 확대가 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수페타시스의 증설 계획도 있을까요? 네, 지금 증설 전략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신규 5공장을 활용해서요. 생산 능력을 3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월 3,000제곱미터 수준인데 내년에는 6,000제곱미터, 2027년에는 12,500제곱미터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중적층 기판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0%, 하반기에는 50%, 그리고 2027년 말에는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중적층 기판은 난도가 꽤나 높습니다. 복잡한 공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해서 초기에는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이미 네트워크 장비용 다중적층 기판을 공급 중에 있고 또 수율 안정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증설에도 글로벌 공급 부족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수페타시스는 그 틈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설 효과가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사실 실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다중적층 기판은 기존 제품보다 단가가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매출과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증권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9%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기반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구글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성이 꽤나 높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 평가입니다. 증권사들이 최근 목표 주가를 8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건 단기 호재 때문만은 아닌데요. AI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업종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좀 크게 올랐던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증설 효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고사양 기판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